2025년 2월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실전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화재보험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1번 특수건물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요, 4번이에요. 저희가 이제 특수건물이라고 하면 강제보험이죠. 의무보험으로 되어 있고, 특수건물은 이제 화재담보에 대해서 화재보험에서 대해서 강제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신체 손해, 화재로 인한 신체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물건이 피해가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 대물 배상에 대해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재보험 보통 약간 불나는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신체 손해하고 화재 대물 이렇게 세 가지가 특수건물의 화재보험에서 가입해야 되는 손해가 되겠고요. 4번 풍수재 같은 경우는요, 별도의 특약입니다. 별도의 특약이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이제 우리 특약에 존재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이제 특수건물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아닌 것으로 우리가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중영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에서도요, 특수건물 같은 경우는 화재보험 중에서도 강제로 가입해야 되는 어떤 대상이 되는 특수건물에 대해서 가입하는 거였고, 자, 이 2번 문제도 다중영업소도 바로 이제 의무보험에 해당이 되죠. 이거 말고도 이제 재난배상 책임 이렇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 강제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특수건물이든 다중영업소든 재난배상 책임이든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자, 사망하면 최대 1억 5천,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 부상당하면 최대 3천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이제 의무보험이 가입이 강제가 되어 있고, 화재 대물, 물건의 화재로 인한 대물, 물건의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 얼마까지 가입되도록 10억 원까지 이렇게 가입하도록 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사고당 5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대물배상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한도입니다. 그런데 5억 원이라 그랬기 때문에 틀린 거고, 1번 같은 경우에 다중영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26개의 다중영업소가 강제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사망하고 후유장애는 얼마다? 네, 인당 1억 5천이다. 그러니까 맞고요. 3번 부상의 경우는 1인당 3천입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 대물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억이 아니라 10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아래의 예시의 경우 잔존물 제거 비용 보험금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계산 문제가 나오면요, 우선은 내가 총 보험금을 답을 해야 되는 건지 잔존물 제거 비용만 답을 하면 되는 건지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잔존물 제거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 문제 풀 때 뭐부터 확인하셔야 되죠? 주택 물건인지 공장 물건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물건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주택 아니면 공장이 주로 나옵니다. 그런데 박스 안에 보니까요, 보험 가액이 1억 원이 주택이래요. 자, 주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보험 가액의 80% 이상을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하여서 가입을 하게 되면 그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는 실손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공장 물건은 100% 이상 가입해야 되죠. 그래서 가액이 1억이면 가입 금액도 1억 이상이 나와야 실손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가액보다 미만으로 가입했다 그러면 비례 보상됩니다. 덜 가입한 비율만큼 비례 보상. 자, 근데 주택 한번 볼게요. 주택이라고 했으니까 이 건물이 얼마짜리인지 먼저 보시고요.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주택에 대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4천만 원을 했는데 주택화재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요. 화재 손해가 발생해서 3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200만 원의 잔존물 제거 비용이 발생했대요. 자, 그러면 이 건물은 보험 가액이 1억 원이네요. 자, 1억 원이 주택에 대해서 보험 가입 금액 얼마밖에 안 했어요? 4천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화재 보험에 가입했는데 화재 손해는 3천 났고 잔존물 제거 비용이 200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건 잔존물 제거 비용인데 잔존물 제거 비용 이 20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1억짜리인데 4천만 원밖에 가입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딱
200은 절대 답이 될 수 없다. 일부 보험이니까요. 자,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공식이 있죠.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손해액 곱하기 보험가액 곱하기 80% 분의 보험가입 금액이었죠. 그래서 그 공식을 여기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가 지금 200입니다. 그리고 보험가액이 1억 원이에요. 1억 원 곱하기 80% 분의 보험가입 금액은 4천만 원이죠. 그러면 8천에 4천이기 때문에 50%만 비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에 50%니까 100만 원만 우리가 보상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잔존물 제거 비용은 한도가 있었어요. 재산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산 손해는 얼마냐면 바로 3천만 원. 이 화재 손해액이 재산 손해액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의 10%면 300이잖아요. 300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없이 100만 원 그대로. 우리가 300은 한도거든요. 그런데 우리 손해보험 항상 실손보상이니까 한도가 300이라 300을 물어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 계산한 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계산을 했는데 400이 나왔다. 그럼 한도가 300이니까 400 안 나가고 300까지만 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한도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된 금액에 대해서 비례보상 금액을 그대로 보상을 해드리게 됩니다. 4번 다음 중 풍수해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는요. 주택이나 온실이나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 등이 가입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 논이나 밭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특정보험의 보험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고요. 우리 이제 특정보험 안에 레저종합보험이라고 있었죠. 골프보험, 스키보험, 뭐 이런 것들. 그 중에서 자, 구간보험과 기간보험이 있었습니다. 구간보험은 지역으로 정해지는 보험이었고요. 기간보험은 날짜, 시간으로 정해지는 보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간보험에 해당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었죠? 낚시보험과 스키보험. 낚스, 우리 세제 이름처럼 외우자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낚시보험과 스키보험만 구간보험이고요. 나머지는 기간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틀린 거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낚시보험은 기간보험이 아니라 구간보험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중 장기 손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볼까요? 부활 시에도 계약 체결 시처럼 뭐가 적용되죠? 네, 고지 의무가 적용이 됩니다. 자, 2번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활이 가능하다. 여러분 3개월인가요? 네, 정답 3년이라고 해야 되지. 3년.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3번 보면 계약자가 부활을 요청한 경우 보험회사는 반드시 이를 승인해야 될까요? 반드시 승인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앞서 1번에 고지 의무를 새롭게 이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고지 의무를 보고 보험회사는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인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4번 부활 후 회사의 책임 시기는요. 부활 승인 시점 승인했다 그래서 아직 보험료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승인 시점이라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우리 교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활은 약관에서 정한 시기에 부활이 이렇게 그 책임 개시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 3, 4는 다 틀렸고 맞는 건 1번만. 자, 신계약처럼 고지 의무가 이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7번입니다. 장기 손해보험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계약 부활 시에는 보험계약자에게 고지 의무가 적용이 된다라고 했죠. 앞서 문제에서도 나왔고요. 자, 2번 보험계약자가 2회 이후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3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 기간으로 둔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을 하게 되면 납입 최고 기간을 둡니다. 며칠이죠? 바로 14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3일이 아니라 14일이라고 해야 되겠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보험기간이 25년 이하인 저축성 보험 상품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한데 몇 년 이하였죠, 여러분들? 15년. 손상저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그래서 15년 이하의 저축성 보험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25년짜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3번도 틀렸고요. 4번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여러분 2년은요. 보험회사의 보험료 청구권만 2년이고 고객의 입장에서 보험회사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자, 그래서 2, 3, 4는 틀렸고 1번만 맞게 설명이 되었네요.
자, 8번입니다. 다음 중 각각의 설명에 대한 보기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거는 이제 보험료의 문제인데요. 보험료의 구성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영업보험료는 자, 고객이 납부하신 보험료가 영업보험료죠.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 더하기 부가보험료라고 했고요. 순보험료는 또 안으로 들어가 보면 위험보험료랑 저축보험료로 나뉘고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나뉜다라고 했었죠. 그 중에서 위험보험료라고 순보험료 안에 들어있는 위험보험료라고 하는 것은요.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순보험료 안에 또 하나 있었죠. 저축보험료가 있는데 저축보험료는 뭐다?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위험보험료에 대한 설명이고 나는 저축보험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장기 손해보험료 보험료 계산의 주요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제가 좀 전에 보험료의 구성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순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되고 부가보험료는 또 두 개로 나뉘는데 위험보험료랑 저축보험료로 나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미리 이제 예정해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가보험료에 대해서는 예정 사업 비율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고요. 자, 위험보험료는 예정 위험률, 그 다음에 저축보험료는 잘 불려서 만기 때 돌려줘야 되니까요. 이자를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정 이율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 계산의 3요소는 예정 위험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 예정 이익률이 됩니다. 간혹 이 부분을 예정 해약률로 바꿔서도 출제가 간혹 되고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세제 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입 대상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우선은 연금저축보험은요, 세제 적격 연금이죠.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이 세제 적격 요건이 나와 있고요. 가입 대상 성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죠? 3번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음입니다. 자, 그리고 그거 말고도 우리가 좀 외워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연금저축은요.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납입을 하실 수가 있고 최소 납입 기간은 5년입니다. 그리고 몇 세 이후에 수령하는 걸로 해야 되냐면 55세 이후에, 그리고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에 인출, 그리고 연간 수령 한도 내에 인출이라는 조건에 갖춰서 세제 적격 요건을 갖춰서 가입해야 된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 중 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이라고 했습니다. 연금저축을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1,800만 원 한도로 해서 5년, 최소 납입기간 5년, 이렇게 55세 이런 조건을 갖춰서 가입하게 되면 우리가 세액공제를 해드려요. 나라에서 세액공제를 해드리는데 얼마를 해드리냐면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드리거든요. 이 600만 원에 근로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5,500 초과로 버시는 분은 12%를 돌려드리고요. 5,500 이하로 버시는 분들은 15%를 돌려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세액공제로. 그런데 이거를 해지를 하게 되면, 그죠? 다시 우리가 나라에서 줬던 혜택을 다시 회수하게 된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기타 소득세를 15%를 부과하게 돼요. 15%. 그리고 그거에 그치지 않고요. 그 해에 이 받은 돈을, 해지해서 받은 돈을 종합소득에 합산과세 시켜버립니다. 종합소득에 합산과세. 자, 그런데 종합소득에 합산과세 되는 대상이 있고 되지 않는 대상이 있거든요.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중간에 해지했더라도 어떤 게 있었죠? 해외로 이주를 하게 됐다든지 사망을 하게 됐다든지 천재지변을 겪게 됐다든지 요양이 3개월 이상 필요하게 됐다든지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거치게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부득이한, 그러니까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다 부득이한 사유이거든요. 근데 1번에 생활비 목적이래요. 이 정도 가지고는 부득이해서 해지했다라고 봐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요.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영 방법을 결정하여 퇴직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의 종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나오는 퇴직연금의 종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그러니까 우선 4번부터 탈락시켜야 하고요. 자, 개인형 퇴직연금은 IRP라고 하는 거죠.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퇴직
개인의 퇴직금 통장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요. 확정급여형은 여기서 이제 퇴직연금이니까 급여라고 하면 퇴직급여겠죠.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은 돈의 운영 방법을 누가 결정을 하냐? 사용자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부담금의 운영 방법을 결정해요. 그런데 확정기여형은 누가 적립금의 운영 방법을 결정하냐?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영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포인트는 뭘까요?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영 방법을 결정한대요. 그래서 사용자가 적립금의 운영 방법을 결정하는 건 확정급여형,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영 방법을 결정하는 건 뭐라고요? 확정기여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자동차 보험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험기간은요. 자동차 보험은 좀 특이해요. 그래서 보험기간이 보통은 이제 청약하고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보험회사가 책임 개시가 시작되는 게 보통의 상품인데요. 자동차 보험은요. 일반적으로는 보험기간 첫날 24시에 시작해서 24시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 보험기간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가 되겠습니다. 보험료를 받은 시점 4번 같은 경우에 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개시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바로 의무보험하고 처음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였습니다. 그것도 같이 좀 더불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4번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 담보 종목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문제의 답이 다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다쳤대요. 생긴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대요. 그러니까 답에도 뭘 들어가는 거 고르면 될까요? 무보험이라는 거 들어가는 거 답을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요. 대인 배상은 상대방이 다친 거고요. 자기 신체 사고는 운전자, 피보험자가 다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기 차량 손해는 피보험 차량이 망가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의 대차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대여 자동차 요금의 35% 상당액을 교통비 쪽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맞고요. 자, 2번 외산 자동차의 동급이라고 하면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외산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했는데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외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산 자동차라는 얘기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의 차량은 배기량이나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대여를 대신 렌트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규정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서 동급의 차량을 대차해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자동차에 대해서는 따로 내용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대여 자동차가 없는 경우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하여 대여 자동차 사업을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는 대차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차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뭐 일반 우리 승용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대차 가능하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하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는 대여 자동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대여 자동차가 없는 경우는 사업용 해당 차량 휴차를 해야 돼요. 대차를 못 해주니까 영업용 같은 경우는 쉬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휴차료를 지급해야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35%가 지급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아래의 경우 자동차 보험 자기 차량 손해 최종 자기 부담금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박스 안에 보니까요. 할증 기준 금액은 200입니다. 자, 할증 기준 금액이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자동차 보험 가입하고 차량이 망가지는 사고가 나면 200만 원이 넘어가면 내가 할증을 하겠다라고 설정하는 게 이제 할증 기준 금액이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할증 금액 기준이라기보다는 정률 몇 프로냐 이겁니다. 그래서 정률 20%래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수리비가 나오면은요, 무조건 피보험자가 20%는 부담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대요. 자기 부담금 최소 금액은 20, 최대는 50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 나와도 만약에 20%를 곱했더니 10만 원이 나왔다. 그래도 20만 원 내야 되고요. 20%를 곱했더니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도 얼마는 넘지 못해요? 50만 원은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차량 손해액이 얼마다? 500이라고 합니다. 그럼 500에 몇 프로를 곱하면 되나요? 20%를 곱하면 돼요. 자, 그러면 100만 원이 되죠? 자, 100만 원인데 얼마까지가 최대죠? 50만 원이 최대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제외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고요. 17번에 가장 자주 나오는 문제가 바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에게도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피해를 이렇게 보상받을 길이 없을 때 이제 우리 정부 부처는 바로 국토교통부였죠. 그래서 대인배상 원 약관 기준까지만, 그래서 차량의 수리 같은 건 해줄 수가 없고요. 대인배상 원 약관 기준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맞는 설명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0cc 미만 이륜차도 자동차거든요. 자동차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사고가 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50cc 이하의 이륜차도 이륜차니까 그 사고의 피해자도요, 이 보장사업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이 4번은 맞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번의 미군 보유의 자동차라든지 그 유엔군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요, 자동차 보험 강제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도 보장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청구가 가능하다 그랬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자, 2번에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이 된대요. 이 차는 도로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강제 가입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의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산재보험 등 다른 법률에서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기 위한 보장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항목에서 보상이 된다고 하면 이 보장사업에서는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비례보상 이런 게 아니고요. 다른 데서 받으니까 여기서는 보상이 안 된다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1번부터 17번 손해보험 영역의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